작년부터 대만에 완전히 추월을 당해버렸는데 IMF에서는 또 5년 더 지나고 나면 한국하고 대만은 레벨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든 그걸 뭐 법을 바꾸고 뭐 다 해봤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 수사재판해야 되는 건 65%야. 압도적으로 수사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러면 가는 겁니다. 세금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발상을 지금 꺼내놨는데 지금 국민적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급속히 늘고 있다. 내년에는 56.6%가 될 거고 이거는 선진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는 수치가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나라빚의 증가 속도가 명목 성장률의 1.7배에 이른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풀어가지고 빚을 져서 돈을 풀어가지고 성장을 억지로 시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돈을 푼 거에 비해서도 성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 그 시중에 푸는 돈들이 경제에는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아니다 뭐 어쩌고 지금 이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뭐 하고 뭐 지금 일제히 반박에 나서고 뭐 난리를 쳤는데 항상 보면 이 국제기구나 국제 뭐 신용평가 이런 데서 이런 어떤 평가를 내놓으면 아니라고 항상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국제기구의 판단이 맞았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라는 데가 무슨 뭐 특별히 억하심정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특별히 찍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을 다 똑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교한 걸 분석한 거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드라이하게 내놓은 거죠. 내놓은 거니까 특별히 통계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그게 뭐 틀릴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정부에서 나서서 돌아가면서 반박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예전에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금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만 하고 지금 이제 비교를 계속 하는데 작년부터 대만에 완전히 추월을 당해버렸는데 우리 경제가 그런데 IMF에서는 또 5년 더 지나고 나면 한국하고 대만은 레벨이 달라질 것이다. 대만이 한국보다 GDP가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또 IMF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한국이 미워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걸 쓴 거예요. 그 대만의 경제 성장이 완전히 TSMC의 하나로 경제 전체가 바뀌고 있다. 물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격차가 이게 점점 더 확대돼서 재역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대만이 우리보다 한동안 계속 앞서 있었는데 22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앞서고 난 이후로 22년 동안 대만보다 1인당 GDP가 꾸준히 앞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만은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TSMC라는 회사 하나가 떡 등장하면서부터 이 하나가 완전히 하드캐리를 하는 바람에 대만 경제 전체를 작년에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거의 5% 6%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 한 20-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성장률을 대만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장이 4-5년간 계속되고 나면 대만한테 우리가 10,000불 이상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IMF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빨리 딱 그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에 상응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반도체에 더 집중해가지고 지금 온 이 슈퍼 반도체 사이클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돈 풀어가지고 뭐 선거에 매수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냐. 40,000불에 언제 접근할 거냐. 사실 40,000불에 진작에 도착했어야죠. 근데 환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계속
좀 악화되는 바람에 1250원대를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벌써 진작에 4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250원대가 계속됐으면 지금 4만 한 4천 불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환율이 지금 뭐 1,500원 가까이로 치솟다 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온 국민이 뒷걸음질을 친 지금 그런 결과가 된 건데, 작년에 그래서 결국 3만 6천 불 밖에 안 되는 건데, 이 환율만 만일에 1,300원이나 1,250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4만 2천 불, 4만 3천 불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문제, 이런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하면서 온갖 만기 칠남, 뭐 하다못해 무슨 여학생들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이재명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온갖 것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반응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 실력이 빵꾸가 나면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어라, 이제 이런 평가가 곧 나오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내부의 적이 참 큰 문제인데, 정동영이라는 이 양반은 도대체 나이 얼굴 보면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얼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요즘은 옛날에 정동영은 참 그래도 앵커 했었고 나름 이렇게 멀끔하게, 그러니까 그 정동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잘생겼다고 그랬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생 오라매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기생 할아버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생 머슴처럼 생긴 그런 인상이다. 옛날에 보면 잘생겼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MBC 앵커를 했지. 처음에 국회의원 2번 하고 2007년에 대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뭐 빛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건 뭐 요즘은 이게 참 나이를 헛먹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지, 이게 외교 안보 쪽의 책임자들은 항상 자신의 발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왜냐면 외교 안보 책임자들은 탑시크리트 1급 기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비밀 취급 인가 권한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런 비밀 문서를 열람을 하죠. 그러면 저 나이가 되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이게 1급 기밀인지 아니면 2급 기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신문에서 본 건지 헷갈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북한의 핵시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사실 영변 뭐 이런 데들은 뭐 몇십 년 동안 공개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보통 얘기하는 100여 군데 핵시설 내에 대충 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성이라는 지역을 딱 특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성은 한 번도 한미 정보나 외교 안보 당국에서 구성에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동영이 그냥 국회 발언에서 그냥 툭 던져서 국회에서 북한 내 구성, 뭐 영변, 뭐 어디, 뭐 이렇게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동영도 한때 참 60, 70대 집에서 쉬시라고 얘기했던 당사자인데, 정동영과 유시민이 대표적이었죠. 유시민은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그러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 뇌가 썩어가지고 집에서 자기네가 썩은 걸 알고 집에서 쉬면서 가끔 헛소리를 하니까 좀 난데, 정동영은 집에서 쉬지도 않고 나와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참 큰 문제다. 그리고 역시 정동영과 유시민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내가 썩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죠. 내 뇌는 60대가 넘으면 썩을 거예요 를 마치 일반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썩지 않아도 내 뇌는 썩는다는 걸 보여준 게 유시민이고, 60, 70대가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정동영이다. 근데 문제는 그냥 어느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무실을 차렸다거나, 이거는 혼자 망하고 그 회사만 망하면 끝인데, 이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픽픽 해대니 지금 이게
진짜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고 했던 정도는 지금 70이에요?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거 아니야? 50대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 멍청해져. 그리고 60대가 되면 뇌가 썩어. 그게 유시민 얘기고, 또 인시 못하게 시청역 엘리베이터를 없애야 된다. 그게 김용민. 서로는 나이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 일은 넘어서 뭘 배우냐. 노중. 저랬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040, 50, 60까지 지금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요즘은 저런 소리가 안 나오죠. 요즘은 이제 1020, 30들이 반민주당이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 폄훼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시민은 또 거기도 좀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동영 때문에 아니, 문제는 정동영은 정동영이고 정동영이야 내가 썩던 집에서 쉬던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 한미 정보 공유를 미국 측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알려줬더니만 뻥뻥 터트리고 다닌다.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사실 다른 사람이 했다면은 실수다라고 할 텐데 정동영은 워낙 그동안 그냥 대표적인 친북 인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않는 진짜 김정일 시대의 친북 그런 느낌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진짜 퇴물 친북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는 전혀 친하게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친한 일방적으로 친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외사랑 짝사랑 외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짝사랑하고 외사랑 옛날 노래 중에 외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신영원인가요? 뭐 그런 게 옛날 가수인데 그 외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짝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게 짝사랑인데 외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게 외사랑이다. 뭐 그러면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 노래가 기억이 나지? 나 이거 어떡하죠? 불러보고 싶어지네. 외사랑 내 사랑 외로운 사랑 뭐 이렇게 하는 노래였는데 정동영 53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73세야? 만으로? 그게 외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예요. 스토커. 요즘은 스토커다. 그거를 외사랑, 짝사랑 이렇게 좋게 말해줘도 스토커다. 여기에 지금 그 국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동맹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해야 된다. 정부와 다른 길을 고집하면 안 된다. 한미 동맹 기반으로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얼마네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 이재명한테 지금 제일 걱정은 이거예요.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기 지금이야 좋죠. 지금이야 좋은데 벌써 1년 지났잖아요. 벌써 1년 지나가고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본인도 그걸 느끼나 봐. 4년 1개월, 4년 2개월밖에 안 남았네. 어쩌네.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 보면 너무 빠른 거야. 자꾸 일어나면 또 하루 줄어들었고 자꾸 일어나면 하루 줄어들었고 이러니까 자기 그걸 이제 대통령 임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깜방 갈 날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졸리겠어요. 쪼이겠어. 하루 자고 나면 4년 1개월 남았다. 하루 자고 나면 4년 1개월. 하루 자고 나면 4년. 하루 자고 나면 뭐 3년 6개월 이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수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그걸 좀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 양반의 모든 목표는 깜빵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뭐 법을 바꾸고 뭐 다 해봤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사부제를 만들고 대법원에 위에 헌법재판소를 했는데도 실제 소용도 없고 괜히 욕만 먹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현직 대통령도 수사 재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재명도 내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명은 본인이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 나 잠못 갈 것 같다. 달력에. 그러니까 군대 제대 날짜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엑스표 하나씩 쳐가면서 날짜 하다 보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뭐 안 간다 그러지만 청와대 시계 너무 빨리 돌아가. 하루가 막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지나가는 건데 이건 느낌상으로는 거의 5분에 한 번씩 아침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5분에 한 번씩 아침 먹는 느낌.
근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 수사 재판해야 되는 건 65%야. 65%.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반반이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만 반대가 조금 높고 나머지 중도층이나 국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수사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을 전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같은 심정을 만들고 싶은지 뭐 전 세계에서 전과자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라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한국의 전과자는 독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근데 무슨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 독일, 프랑스보다도 현저하게 낮은데. 그런데다가 그 무슨 연어 파티, 그러니까 이화영을 어떻게든지 지금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실형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어떻게든 뭐 무죄를 만들어야 지금 제일 찝찝한 게 공직선거법은 선거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야 뭐 그렇게 해서 날아가든 말든 대통령 다 해먹었는데 뭐가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이 대북송금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를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걸 하나를 어떻게든 왜냐면 대장동 재판이 뭐니 이런 거는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재판이 재개가 돼도 한 10년 질질 끄면서 재판하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떼올 수가 있는데 이 대북 송금은 지금 이 모든 관계자가 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재판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든 없애야 감옥을 안 가겠구나. 지금 거기에 이제 또 집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년 내내 연어 술 파티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 연어 술 파티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화영이 진실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그때 법정에서 얘기한 게 진실이구나. 이게 점점 더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화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번에 지금 서영교 하고 있는 무슨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오히려 잘 몰랐던 국민들까지 확신을 하게 만들어. 아, 이화영이 이재명이 시켜서 북한에 돈 갖다 줬구나. 괜히 안 그랬으면 그냥 아사무사하게 뭐 이렇게 뭉개버리고 말 수 있었는데 괜히 국정조사랍시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아, 너무나 명백하게 이화영이 돈을 갖다 줬구나. 그리고 이화영은 본인한테 아무 이득이 안 되는데 왜 돈을 갖다 줘? 그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특히나 쌍방울 김성태까지 동원해가지고 조폭 비스무리한 쌍방울 김성태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 북한에다 갖다 주고 왜 갖다 줘? 그러니까 또 뭐 이재명이 본인이 했던 영상도 나오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오면서 결국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켰다.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켰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라는 인물만 새로 띄웠다. 지금 그래서 슬슬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남에 박상용 검사를 공천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남에 송영길이 나오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송영길이 나오게 되면 박상용 검사를 하남에다 꽂아가지고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부동산 얘기를 계속해서 본인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했는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재명이 떠들면서 가장 지금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어요. 특히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전 국민의 60% 가까이가 58, 9% 됩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가를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집값은 올라도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게 70여 년 동안의 대한민국 그 정부의 어떤 일관된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아니 한 채 있는 집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소득은 하면서 다 소득세 내고 다 했는데 그 한 채 있는 집이 집값이 올랐다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그러면 그 한 채 있는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지죠. 한 채 있는 내 집 오르는 동안에 딴 집은 안 올라요? 딴 집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넓혀 가려면 그 갭 차이만큼은 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를 내고 나면 이 갭 차이보다 더 벌어져.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라는 그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거 사다리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발상을 지금 꺼내놨는데, 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적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던 내 집을 내가 10년 넘게 살아가지고 10년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그래서 10년 동안 넘게 살아서 이제 좀 옮겨보려고 했더니 그동안 오른 거를 10년 동안 오른 거를 양도세를 부과를 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래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초과 이윤이 아닙니다. 그 10년간 오른 물가라든지, 제가 그저께도 보여드렸나요? 그 통화량 증가 비율을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통화량 증가율에 비하면 오히려 많이 안 오른 편이에요. 통화량 증가율에 비하면. 통화량은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40배 가까이가 올랐는데 35년 동안 집값이 40배 올랐나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1990년대의 집값과 지금의 집값을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건 그냥 물가 상승률과 통화량을 그냥 대충 반영하는 거예요. 대충 반영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 오른 거를 올랐다고 액면가의 차이만 가지고 30년 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0억 됐다고 이 19억에 대한 차액의 50%를 세금을 먹여? 그러면 10억을 뺏어가는 건데, 그럼 그 10억 가지고 어딜 가요? 전세도 못 가. 같은 집에 전세도 못 가요. 양도세 내고 나면.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거의 지금 북한 같은 수준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했더니만 또 얘기를 해. 1주택자 세금 폭탄이 거짓 선동이래. 아니,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조항이 한 조항이야. 그러면서 거주하면서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공제 제도는 따로 있대. 같은 제도예요. 같은 제도입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면 그 양도 차익의 80%까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제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양도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된다. 요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그게 보유하고 거주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보유, 10년 거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만 하고 거주 안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폐지하고, 보유하고 거주를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고, 이런 게 조항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질러놓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말 바꾸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만일 없어지면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못 갑니다. 특히나 2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던 분은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 죽을 때까지 살고 나서도 또 그 집에 대해서 상속세 또 반 뺏겨.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의 반은 국가 거야, 어차피.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세무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강남에 저 많은 건물, 왜 나는 없나, 그런 생각 하시죠? 저거 3분의 1씩은 다 국가 겁니다. 자기 건 줄 알고 있지만, 3분의 1은 국가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년만 지나면 저 건물 다 저희 거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그냥 모든 부동산을 다 국가 건데, 민간이 소유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는 사실상 거기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형태. 재산세가 사실상의 임대료죠. 재산세가 사실상의 임대료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황당한 건데, 근데 그나마 있는 것도 지금 또 뭐 장특공제 폐지하고 뭐 폐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결론은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세금 폭탄이다. 이거 문재인 때 다 해본 거죠. 이게 결국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었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짓을 한 거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뭐 1주택자까지 전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아니 본인 집도 안 팔고 뭐 자꾸 저런 소리를 해. 자기도 비거주 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어떤 사람은 투기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공무직을 수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법 있어요? 그냥 그 집 살면 되지? 근데 나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간사 있는 사람은 무조건 관사 들어가서 살면은 그럼 되는 거야? 자, 지금 서울 집값이 잠깐 떨어졌네 어쩌네 그런 그 식으로 이렇게 또 언론들을 동원해서 약간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통계적으로는 3월 달에 약간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뭐 집값이 하락했네. 그래서 뭐 강남 집값이 깎였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거래가를 봐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1.9% 올랐다. 전달 대비. 한 달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는 15.7%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실거래가로도 아파트 값이, 집값이 15.7% 올랐다. 15.7% 올랐다. 그래서, 이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언론에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거는 뭐 모든 통계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들이 반토막 났다.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수십만이 이탈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 대비해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노원구 상계동 갔더니 3천 가구에서 전세가 나온 게 또 한 채, 두 채밖에 없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로도 2년 전에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몇만 가구였다면 지금은 그 반이 줄어서 그야말로 진짜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매물도 줄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지금 어렵네 어쩌네 막 뭐 대패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계속 꾸준히 지금 여론조사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일 정도 선거가 남았는데 50일이면 50일까지 안 남았나요? 40한 5일 정도 남았나요? 45일이면 선거판에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조사한 대자유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힘 그 격차가 14%예요. 민주당이 47%, 국힘이 33%.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주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00명 1,004명을 조사해서 전국에서 1,004명을 조사하고 오차 범위가 이건 지금 선거 때라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읽어드려야 돼요. 오차 범위 조금 위로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조사 기간은 4월 18일, 4월 19일 양일간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3.4%입니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에서 47대 33인데 요 지금 수치 자체보다도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지금 한번 추세표를 보시면 지금 12월 말에는 민주당과 국힘이 40대 40으로 동률까지 기록했다가 그때 이후로 지금 쭉 벌어지기 시작해서 공천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벌어졌어요. 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47대 30까지 벌어졌던 거 17%로 벌어진 게 가장 큰 차이였고 지금 다시 14%로 좁혀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 반등의 추세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다음 주를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국힘이 이를테면 35%나 6%로 오르고 민주당이 47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선거 막바지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일반적인 조사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처럼 특별한 이슈 없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50%대 초반이라는 건 양당의 지지층들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중간에서 스윙 보터들이 흔치는 않지만 스윙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치 무관심층 뭐 이런 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지층들 나는 평생 국힘 찍었어. 나는 평생 민주당만 찍었어.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찍었어. 이런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투표율이 50% 초반이라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안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6월 3일 날 투표하느니 놀러 가자. 그럼 표도 너무 많이 찍어야 되고 피곤하다. 11장씩 투표 언제 하냐. 이런 생각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여론조사가 한 2달 동안 앞서다 보니까 10% 차이 나는 격차를 계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천도 그렇고 공천도 느슨하고 그리고 당의 체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오만하고 방만하고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궐선거 공천에서 지금 저는 이게 어떤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재수가 무혐의가 나고 나니까 오히려 박형준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특히 그 조사가 다른 조사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하는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사실상 박거나 박형준이 앞서게 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거를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이런 전재수 무혐의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좀 터지는 거죠. 정권의 오만이 쌓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용이 지금 하남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은 지금 2심까지 유죄를 받아가지고 징역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그 대법원 지금 상고심에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지금 뭐 조국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선거 나오겠다고 막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김용이 하남에서 출마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성남에 정청래가 가서 성남시에 가서 추미애와 또 김병욱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뒤에 김용이 그 떡하니 서가지고 사진도 찍히고 정청래 그 다음 모란시장을 방문했는데 김용이 와가지고 저렇게 저는 저 사진이 합성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기 서가지고 저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는 오늘 충남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는데 박수연 지금 현역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가 됐죠. 그래서 지금 김태흠 지사와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 관심은 박수연이 사퇴한 지역 공주 청양 여기 지역구에 정진석 전 의원이 다시 출마를 하느냐 이게 오히려 또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많으면 15개까지 될 가능성이 되고 있는데 15개 보궐선거 지역을 어떻게 공천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장동혁 지도부의 운명이 달렸다.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이 뭐 공정성 뭐 어쩌고 뭐 대표가 뭐 이거 가냐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중립적 이미지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하다가 정청래는 그런 짓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전북지사 날려버리고 결국 5명 다 바꿨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듯 안 보이듯 정치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면서 약간 너무 거리를 두는 바람에 이 공천된 사람들한테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떨어진 사람한테 욕먹고 지금 그러면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흐트러졌었는데 이번 보궐선거 공천만큼은 그리고 어차피 15개 중에서 국힘에서 문제가 생겨서 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 하나만 생길 텐데 대구는 뭐 어차피 누구를 꽂아도 당선될 게 확실한 지역이니까 대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데다가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민주당 지역이니까 웬만큼 어떤 지역을 해도 한 5개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이를테면 울산 이기고 부산 이기고 그러면 자리 2개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남, 연수갑 이런 데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라서 울산, 부산, 하남, 연수갑 4개만 이겨도 나머지 지역 어차피 다 민주당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해볼 만한 선거다. 이 보궐선거에서 오히려 성패가 돼 갈릴 것이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 공천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당선을 시켜야 된다. 본인이 그 공천 권한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